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부터 해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지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서 보통 3개에서 5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잘 해놔야지만 뒤에가 편해집니다. 자, 지번이란 것은 뜻이 무엇이냐? 지번이란 필지마다 부여하여 등록한 번호를 지번이라는 말을 쓰는데, 토지의 번호가 지번이 됩니다. 근데 지번이라는 것은 구성함에 있어서 분류가 본번과 부번으로서 지번이 구성이 됩니다.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본번이라는 것은 이렇게 10번 지번, 딱 떨어지는 지번을 본번이라는 표현을 쓰고, 10의 1로 표현될 경우에 뒤에 붙은 이 번호를 부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번은 본번만 된 지번도 발생할 수가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번은 본번만 생긴 지번도 존재하고,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는 지번도 존재하는데, 부번만으로는 지번 구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온 지번을 본번만 된 지번이라는 표현을 쓰고,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표기, 여긴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정리 잘 하시는데, 지번이란 것은 원칙은 표기할 때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번은 아랍의 숫자에서 원칙은 10이나 또는 10의 1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해서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우는 지번 앞에 산 10번지 또는 산 11번지에서 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라비아 숫자가 원칙이 되겠지만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우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짝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게 됩니다. 표시하는 거하고 읽는 건 다른 표현이니까 나누셔야 돼요.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본번과 부번 사이의 경우는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이죠. 짝대기란 것은 요거는 표시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읽을 때 의라고 읽는 방법이 되어서 표시와 읽는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는 뭘로 하느냐? 짝대기 표시로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해서 이 부분이 대통령령이 되므로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하니까 잘 세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지적 소관청의 부여함에 있어서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방법이 정해지는데, 방법의 경우는 이제 원칙은 우리나라 지번 부여 순서가 북서 기번을 채택하다 보니까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되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지번의 방향이 됩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의 부여함에 있어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럼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되 시작은 어디가 시작하더라? 북서에서 시작이 되어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됩니다. 이 기준을 통해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토지동이 있을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시험 파트예요. 대부분 남기라 하시는데, 먼저 신규 등록 및 등록소난지의 경우 지번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나옵니다. 신규 등록이 있는 경우나 등록소난 같은 경우는 원칙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 원칙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만약에 요만큼에 대해서 바닷가를 매립을 한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 토지 지번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를 찾아야 됩니다. 인접한 토지가 3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이 있다 가정이 있을 경우는 이 토지 지번 몇 번이 될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는 8번 쓸까요? 8번은 여기 있습니다. 4번은 위에 있고, 그럼 갑자기 번호가 딱 하나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번의 기능이란 것은 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지번의 기능인데, 다른 번호 다 사용하다 보니까 마땅히 쓸 번호가 없습니다. 이때는 인접한 토지를 찾아야 돼요. 인접지가 5번, 6번, 7번 있는데 가장 빠른 지번이 5번이니까 이 토지 지번은 5에 1로 줍니다. 5회를 주게 되면 5회 1번 토지라는 것은 5번 땅 옆에 있다라고 위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인접지가 몇 개가 있는가 세 번 해본 다음에 본번에 있을 경우는 본번의 가장 빠른 본번에 부번 붙여서 5의 1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나중에 여기는 암기라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입니다.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요 말을 외우셔야 돼요. 분할은 이게 중요한데 분할의 경우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부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말 뜻의 경우도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면 요거 지워버리고요. 하나의 필지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 토지가 지번이 10번입니다. 10번 땅을 둘로 세분을 하게 되면 하나는 옛날 지번 그대로 주어라. 그럼 이 땅 10번 그대로 주고 10번이 아직 부번 사용 안 했으니까 10의 1로 하나가 부여가 됩니다. 10번을 둘로 분할한 경우는 옛날 지번 10번 그대로 줄 것이며 10의 1로서 지번 부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여한 것이 1차 분할이고 시간이 또 흘러가다가 10번을 또 분할합니다. 그럼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주어라. 10번 그대로 줄 것이고 이 지역 내에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이 몇 번일까요? 최종 부번이란 것은 11번 중에서 1이 여기 부번입니다. 본번 부번이니까. 그럼 최종 부번이 1번이니까 그 다음 부번이 2가 되어서 10을 둘로 분할하게 되면 10의 1을 썼으니까 10과 10의 2로서 분할이 됩니다. 10번을 또 분할했을 경우는 10과 그렇죠. 10의 3이 되는 것이고 얘를 또 분할하게 되면 10을 그대로 주고 여기 10의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번 부여는 분할할 때 지번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할함에 있어서 지번 부여할 때 옛날 지번은 끝까지 가져갑니다. 10번은 끝까지 가져가되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뭘 자꾸 주나요? 부번 자꾸 주죠. 이걸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말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점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10번 토지는 이 안에 존재합니다. 존재하니까 10번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분할이 많이 됐다 할지라도 10번은 이 안에 있다라고 위치 파악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부여하는 원칙이래 표현상으로 반드시 암기할 것은 분할할 때는 요 말이 떠올라야 돼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요 말이 떠오르면은 지번 공부할 때 쉬워집니다. 분할은 원칙을 잘 내니까 분할 딱 그러면 스쳐가는 말은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번 합병하는 경우인데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순위란 것이 합병 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합병할 때 지번의 사례가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5번, 6번, 7번 합병할 당시에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 지번되면서 6번, 7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 6번, 7번 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세 필지 합병할 때는 가장 빠른 지번은 5의 1이 지번되면서 나머지 지번 다 결번 처리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합병할 당시에는 5의 1번이 있고 6의 1번이 있고 17번과 18번이 합병될 경우는 본번이랑 부번이 합쳐져 있는 경우는 여기 이 말 뜻이 여기서 나오는데 합병 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쓰겠다가 원칙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합병 시에 본번, 부번 섞여 있죠. 부번은 전부 다 없어지고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17번이 지번이 되면서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이게 선순위의 모델이니까 어떤 게 선순위인가 이 사례로 이해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나오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은 구획 정리가 되니까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깨끗하게 쓰겠다가 대원칙입니다.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는 종전 지번 중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자,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부여할 때는 실시한 지역 지번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 원칙이라는 얘기인데
왜? 본본이 깨끗하니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필지가 구획 정리가 되면서 깨끗하게 택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번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종전 지번이 본본이 있고 부본이 섞여 있을 경우는 본본만 쓰겠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본본만 사용하되 문제는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두 개가 제외가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균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사업시행지역 안과 사업시행지역 밖에 동일한 번호가 있을 때 이 지번은 사용할 수 없다가 빠집니다.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가 있을 때는 밖에서 사용하라고 양보하는 것이고 안에서 이 지번 사용할 수 없다고 빼버리니까 안과 밖에 동일한 지번 사용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 경계에 걸친 지번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경계에 걸친 지번으로 제외당하니까 두 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 뭐?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두 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럼 제외시키고 깨끗한 것만 쓰겠다가 대원칙이니까 기본 원칙은 본번만 쓴다가 원칙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게 되면 자, 신규 등록 전록 전환 시의 경우 지번 어떻게 분류할까요? 분류할 때는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 말이 떠오르셔야 되고 분할할 경우는 이제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더라. 그 다음에 합병할 때는 선순위 지번을 사용한다. 기억하셔야 되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한다가 대원칙이 돼 본번도 사용할 수 없는 번호가 두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업시행지역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경계에 있는 지번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원칙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번의 경우 한 두 번 수업 듣게 되면은 나중에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외까지 이제 공부가 되면서 원칙 예외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번은 한번 외워놓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지번은 꼼꼼하게 공부해서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지목으로 넘어갑니다. 지목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매회 출제가 들어가고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많이 나올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지목인데 지목은 이제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할지 또 어떤 토지가 지목이 무엇인가 세분하셔야 됩니다. 지목이란 것은 정의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과 명칭을 지목 고르는데 용도별로 지목을 세분하게 됩니다. 세분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의 세 가지 원칙이 정해집니다. 첫 번째가 일필 일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정한다가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필지 일지목 원칙을 줄여서 일필 일목 원칙이라만 사용을 하고 필지별로 지목은 하나씩만 결정한다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서 파생한 토지가 양입지가 만들어집니다. 양입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고 대로 편입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전 시간에. 그럴 경우에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정함에 있어서 주된 용도를 따라 지목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 주지목 추정 원칙인데 그래서 여기서 파생한 토지가 바로 양입지가 만들어집니다. 주된 지목, 종된 지목이 같이 섞여 있을 때 뭘 따라 정한다? 주된 지목을 따라가 정한다가 주지목 추정 원칙에서 두 번째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고 세 번째의 경우는 영속성 원칙이란 것은 이제 지목을 용도 보고 정함에 있어서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용도가 일시로 변경 생기는 것은 지목을 바꿀 수 없다 해서 일시 변경 불변 원칙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목은 영속적으로 사용되는 용도 따라 정하게 되어 있고 일시적 변경이나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 원칙을 영속성 원칙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지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할 때 원칙은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 세 가지. 일필, 일목의 원칙.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세 번째가 영속성 원칙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정하는 것이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세분하게 되면 지목이 총 28개로 세 번 들어갑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어떤 토지 용도가 무엇이고 지목이 무엇인가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목을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지목은 다 외워야 됩니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외울 수 있으면 좋죠. 외우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개면 외우라고 말씀드리겠지만 28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아셔야 돼.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굳이 하나씩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지목이 먼저 전부터 보겠습니다. 지목을 구분하게 되면 전이라는 것은 밭입니다.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해작물, 과수류 제외시킵니다. 제외하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때가 전이 됩니다. 요건 밭이 되겠죠. 밭전이니까. 두 번째, 답이란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울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요건 논답이네요. 그래서 밭전, 논답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규정합니다. 우리가 양입지 배울 때 종된 토지가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더라.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별도의 주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 과수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요긴하게 써먹을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목은 슬라이드 올린날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가 목장용지인데, 자, 목장용지라는 것은 다음 강목의 토지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주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목장용지에 편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용지의 경우 세 개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가번이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나번의 경우 축산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지목 목장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가목, 나목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목장용지로 분류가 되면서 다 정해지되 주의할 것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만큼만은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므로 목장용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대로 분류하는 게 두 개가 나왔네요. 하나가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의 경우도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는 양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지목이 이제 다섯 번째가 넘어가게 되면 임야란 말이 나옵니다. 임야라는 것은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로 한다 규정하는데, 임야란 얘기는 산림에서 임을 따입니다. 산림에 림을 따고 그 다음에 원야의 야를 따서 임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야란 것은 산림의 림, 원야의 야에서 임야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산림이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임야는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임야 외울 때는 수림지 외웠다가 못 외우니까 뒤를 따세요. 임야는 수림지의 지, 중림지의 지, 암석지의 지, 자갈 땅의 땅, 모래 땅의 땅, 습지의 지, 황무지의 지에서 지, 땅, 지, 요 7개를 임야란 말 씁니다. 임야는 어떤 게 있더라? 지, 땅, 지. 이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나름의 요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의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의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농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제외시키는 이유는 전부 다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광천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녀보시니까 산에 갔을 때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고 온천도 있죠. 온천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도 있습니다. 유전. 다 이런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땅속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광천제를 말 쓴 겁니다. 그래서 광천제라는 것이 약수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전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말 그대로 지목이 공장 용지로 분류하니까 지목 염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까지 세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이제 공장 시설물의 경우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공장 용지로 지목이 분류가 되니까 정리해서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지목 지운 다음에 다음 지목 볼게요. 8번의 경우는 지목이 대란 말이 나오는데, 자, 대란 토지의 경우는 다음 강목의 토지는 대로한다. 영구조건 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합니다.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사무실 부지,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전부 다 한 글자로 지목은 됩니다.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또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용 토지도 지목은 대로 분류한다 해서 택지만 조성하더라도 지목은 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대란 토지가 워낙 효용성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제일 비싼 땅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공장용지. 다음 강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번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이고, 나번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용 토지도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가목, 남목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공장용지로 세분합니다. 공장용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립니다. 공장 안에 의료시설도 공장용지이고, 공장용지 안에 있는 주차장, 공장용지 안에 있는 사원들 기숙사 전부 다 지금 공장용지 편입돼 버리니까 묶어서 이해하시되,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딱 나눠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하는 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워버린 다음에 11번째 보겠습니다. 11번의 경우는 주차장이 나오는데,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자, 주차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전용이란 말이 붙을 때 지목은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전용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제외당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목 1에 해당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해서 전용이 아니니까 제외를 당합니다. 첫 번째 가번이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 우리가 다녀보시니까 도로 옆에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 이건 다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주된 용도가 도로니까 도로로 분류하는 것이고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외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지목은 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공장용지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주된 용도 따라 움직임으로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둘 다 주차장 아닙니다.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되, 단서 조항에서 다만 가로 안에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그럼 부설 주차장이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 또 제외란 얘기는 제외니까 강한 긍정이 되면서 요거는 지목이 주차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여기 그림으로 이해하자고요. 이제 만약에 도로가 있다는 가정하에 도로가 있고 필지가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저 5번 토지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가 있는데 공장 건물이 서 있고 앞쪽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부설 주차장인데 지목이 뭘까요? 지목은 당연히 공장용지가 되는 것이지 주차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셨나요? 네, 근데 문제는 다녀보시니까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가 딱 건물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웨딩홀 같은 경우 여기는 대란 토지인데 6번 땅. 대란 토지 안에 이렇게
백화점이 서 있는데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존용 주차장을 따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된 주차장 같은 경우 지목을 뭘로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럼 지금의 경우 주된 토지 대하고 주차장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지금은 떨어져 있죠.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표현상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 표현한 겁니다. 그럼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부지 인근이죠.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별도의 지목 주차장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부설 주차장이 속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속해 있을 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져 있다는 표현이 뭐가 되더라? 부지 인근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주차장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저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인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부지 인근이 없으면 지목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데, 부지 인근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주차장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이 주의에 세분화시되 과거에 17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나번의 경우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류장 및 야외 주차장의 경우도 지목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부 다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 케이스고, 12번째 주유소용지는 다음 강목의 토지 주유소용지를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전부 다 공장 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주유소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유소용지는 두 개가 정해지는데, 석유 제품, 액화석유 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를 인정하게 되어 있고, 나번의 경우 저유소 및 원유 주정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 있을 때 지목은 공장 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주유소용지로 보지 않고요.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를 한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지목이 도로입니다. 자,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정해진 도로가 4가지가 정해지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도로란 것은 이제 다음은 도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주의할 것이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제외되는 이유는 이 조그만 통로가 다 양입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통로는 대로 편입이 되는 것이고, 공장 용지 안에 통로는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로는 4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도로이고,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고속도라는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휴게소의 경우는 요거는 상점이니까 대가 아닌가요? 대가 아니라 도로로 분류가 됩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부지 지목은 뭘로 분류하더라? 도로. 왜 그런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이따 묶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를 도로로 분류해서 도로가 좀 많다 보니까 시험에 31회 기출문제로 출제해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는 4가지가 존재한다 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의 경우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역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역사의 경우는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부산역이든 역은 전부 다 철도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의 경우 제방. 제방이란 것은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은 4가지에 존재합니다. 4가지의 경우는 조수 막는 것이 방조제고, 유수 막는 것이 방수제고, 모래 막을 때가 방사제고, 바람이 불어서 파도 신호를 막기 위한 것이 방파제가 되어서 4가지 제방이 존재한다.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목은 칠판 지원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지목은 17번 하천이 나오는데, 하천의 경우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물이 흐르고 있어도 하천이 될 것이며, 예상되는 것도 지금 하천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상되는 토지가 바로 한강 둔치. 둔치란 것은 옛날 말로 이제 고수부지란 말 씁니다. 고수부지가 우리말로 둔치란 말 쓰는데 한강 둔치라는 것이 고수부지 우리말이에요. 그러면 한강 둔치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지목은 전부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국어로 갑니다. 국어의 경우는 조그만 또랑들을 국어란 말 쓰는데 국어의 경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국어란 말 씁니다. 조그만 또랑들을 의미하는데 조그만 또랑들의 경우는 뭘로 분류하느냐? 지목이 국어예요. 국어란 말이 생소하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국어란 말은 공부하는 사람은 압니다. 아, 국어가 뭔지 알고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국어란 말을 몰라서 참 잘 나와요. 국어란 것은 조그만 또랑들을, 즉 소규모 수로부지를 뭐라고 부른다? 국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규모가 좀 크다 싶으시면 하천, 규모가 작은 것들은 국어로 분류하는 것이 분류 기준이니까 세분하시고요. 19번에는 유지란 말이 나옵니다. 유지란 것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흔히 물 고인 땅을 유지란 말 쓰는데 유지의 경우도 생소하니까 시험에 참 잘 됩니다. 흔히 물 고인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지란 말 사용을 하는데 주의할 말이 연왕골을 재배하더라, 자생하더라. 자생할 때 지목은 유지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을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게 되면 재배할 경우는 답이 되는 것이고 자생할 때는 유지가 되니까 주의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의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도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육상에 조성했을 때 지목은 양어장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해상에 이 말 나오면 안 돼요. 해상이란 말은 나올 수 없으니까 육상에 조성한 것이 바로 양어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째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22번째의 경우는 공원입니다. 자, 공원의 경우는 올라가서 볼게요.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수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치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흔히 우리가 다녀보시면서 공원 써있죠. 대부분 다 공원으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이제 공원 중에서 나오는 것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또는 녹지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지목은 공원으로 분류되니까 참고가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23번째가 이제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승마장도 지목은 체육용지이며 경륜장도 지목은 체육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2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또 승마장도 지목은 체육용지이며 경륜장도 지목은 체육용지로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은 전부 다 대로 분류합니다. 어린애들 태권도 도장이 어디 있나요? 체육도장이 전부 다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가 있죠. 지목은 다 한 글자로 대란 얘기이고 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같은 경우 지목은 흘러가는 물, 요건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한우장은 지목이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경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점 볼게요. 다음 주목은 24번째 유원지인데, 자, 유원지란 것은 이제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자, 민속촌도 지목은 유원지가 되고 경마장도 지목 유원지가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죠. 승마장, 경륜장은 둘 다 체육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만 경마장 가는 길은 유원지로 가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야영장도 지목 유원지로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단서조항에서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 로보와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속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만약에 이들 시설이 유원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는 차이점이에요. 그럼 민속촌 예를 들어서 민속촌 가보시게 되면 이제 출입구가 딱 있고 매표소가 딱 들어간과 동시에 여기 제 기억에 과거에 찻집이 있습니다. 찻집이 있고 길 따라 쭉 가면서 기념품 가게가 쭉 상점이 들어와 있고 이쪽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고 이 안에 주막이 있어요. 밥 먹는 데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안 바뀌었으면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보니까 유원지, 민속촌은 지목이 유원지인데 지목이 유원지 안에 숙식시설, 유기장의 부지, 하천, 국어, 유지 전부 다 유원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유원지 안에 있으면 유원지인데 유원지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기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가든 식당이 있어요. 식당은 유원지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밖에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표현상으로 독립적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니까 유원지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제외한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유원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기준이에요. 유원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유원지로 편입돼 버리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게 유원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세 번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니까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자, 25번째가 종교용지인데 종교용지란 것은 일반 공중에 종교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를 한다. 종교용지란 것은 교회도 종교용지이고 사찰도 종교용지이며 향교도 종교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사찰은 경주의 불국사, 양양의 낙산사 전부 다 지목은 절은 전부 다 종교용지로 분류가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사적지 보겠습니다. 자, 사적지란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 사적지라는 토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에는 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그럼 하나의 사례가 종교용지, 경주에 불국사라는 곳이 있어요. 불국사 안에 국보인 탑이 있죠. 석가탑. 석가탑이 있습니다. 석가탑, 지목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사적물이 있다 할지라도 얘가 어디 안에 있나요? 불국사라는 종교용지 안에 있습니다. 이때는 석가탑은 종교용지 편입되면서 종교용지로 분류가 들어가는 거지 사적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고 묘지번호에 묶어드릴게요.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중요한 말이 이제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해서 다 나왔네요. 이제 우리가 대란 토지는 양입할 수 없다라 해서 세 가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나왔던 지목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하더라. 기억나세요? 예, 요거 대로 분류하게 돼 있고 목장 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돼 있으며 묘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도 지목은 대로 분류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다 지목이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 양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 안에 뭐 비슷한 것이 공장 용지 안에 주차장 같은 경우 지목은 뭐가 될까?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의 부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지금 나오는 유형이 어디 안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목은 앞에 게 답이 됩니다. 공장 용지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지목은 주차장이 아니라 공장 용지로 편입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도 앞에 게 도로일 경우 지목은 도로로 분류하는 거지 배가 아니란 얘기이며, 불국사 안에 석가탑도 지목은 종기용지인 거지 사적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어디 안에 뭐 이렇게 나오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더라? 앞에 게 되는 겁니다. 큰 지목, 양립돼 버리니까. 근데 뒤에 거로 가는 것이 세 개가 있어요.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별도의 지목 대. 목장 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도 별도의 지목 대.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도 별도의 지목 대가 되어서 이 대 세 가지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어디 안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목은 다 앞에 게 답이 되는 것인데 뒤에 거로 가는 경우가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 잡종지란 말이 나옵니다. 잡종지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토지인데 잡종지란 것은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잡종지의 경우는 6가지로 분류가 들어가는데 세분하게 되면 자 법조문상에서 다음 강목의 토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해서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얘기는 영속성이 없으니까 영속성이 결여가 되어서 지목은 원래 지목대로 갑니다. 하나의 사례가 우리 임야 같은 경우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모지. 모래 땅 같은 경우가 임야라고 배웠어요. 그럼 모래 땅에서 원상회복 조건으로 모래를 퍼냈을 경우에 지목은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지목은 계속해서 임야인 거지 잡종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외시키는 거 끝 이해하시고요. 잡종지는 6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갈대밭 잡종지이고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어물 다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시설 부지도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다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마버니,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잡종지이며 그 밖에 다른 지목 속하지 않는 토지까지 잡종지로 분류해서 잡종지 양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또 2020년 개정안이 되어서 이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전반적인 사항은 이제 여기까지 지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목은 나중에 더 공부할 게 더 있습니다. 지목은 어디에 나올 것이고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다 세분하셔야 돼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제 어떤 토지 용도가 무엇인지만 대충 파악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라 그러면은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지목이 무엇인지 정도 파악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배우신 내용 지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경계부터 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